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대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남미의 관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하늘이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미군이 전격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아내와 함께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격 명분은 마약 소탕이라고 하는데요. 미군 트레이닝 차임을 앞동되는 마두로 대통령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긴급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관계 전문가이신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을 모시고 이에 관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어안이 좀 벙벙해지는 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국제법도 없고 그냥 사람을 잡아다가 이 주권 국가를 침공도 하고 또 대통령을 체포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거를 또 재판에 미국 재판정에 서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국제 정치가 요동을 치고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예. 그 바람의 근원이 계속 미국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노리에가가 잡혀갈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노리에가는 그냥 군부의 일부였고 CIA 이중 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찌됐든 다른 나라의 정상을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압송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36년 후에 똑같은 일이 그것도 노리에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된 정권의 수장을 저렇게 잡아올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정말 참 뭘 해도 트럼프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전망을 다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게 유엔 헌장 2조 사항을 보면 국가 간 무력 사용을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예외를 보니까 자위권 행사할 때가 있고 유엔 안보리 그 이사회 승인을 받았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다 국가 간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번 군사 행동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유엔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엄격하게 전쟁의 요인을 일단은 유엔이 전쟁을 막기 위한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살인죄 할 때 정당방위는 그럼 어떡할 거냐 침략받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가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셀프 디펜스라 그래 그때는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는 유엔한테 물어보라는 것이고 유엔의 이 안보리가 그걸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 비슷한 케이스가 2003년에 이라크를 부시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그때도 출동시키고 공격하기 전에 네. 그거를 유엔의 그 결정을 기다리면서 한 8개월을 대기했었어요. 8개월 대기해도 안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갔지만 그래도 적어도 8개월 기다리는 성이라도 보였는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줬군요. 근데 이거는 뭐 국제법적으로나 유엔 헌장에 오늘 아침 제가 그런 발표했는데 유엔 헌장 유린입니다. 만약 이걸 이런 게 허용되면 사실상 수만 가지 전쟁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마음에 안 들어도 할 것이고 전염병을 옮겨도 때릴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 우리를 무시했다고도 때릴 수 있는 거죠. 그 파나마 노리에가 때 말입니다. 네. 그때도 굉장히 그러면 이 온 세계가 좀 시끄럽지 않았었습니까? 네. 하지만 그때만 해도 90년도면은 미국이 워낙 힘이 그렇습니다. 좋을 때라서 그때 조용히 넘어갔나요? 아니 뭐 그 당시도 뭐 엄청나게 그랬었죠. 근데 이제 뭐 노레가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첩자였고 하여튼 제가 그걸 미국에서 공부하러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미국에서 봤기 때문에 네. 더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중남미는 예. 그저 자기 앞마당이고 자기 그러니까요. 그냥 속국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미국이 근데 내세운 명분이요. 마약 소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면 이제 최근 발표된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오디시죠, 오디시. 2025년 보고서를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이 마약 시장에서는 좀 변두리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상 이제 세계 코카인의 70%를 생산한다는 것은 콜롬비아지 않습니까? 콜롬비아고 이제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게 이제 태평양을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건데 미국으로. 근데 베네수엘라를 거치기보다는 주로 과테말라가 훨씬 더 많은 양이 그쪽으로 거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를 통과하는 게 5% 정도 되고요. 예. 과테말라를 통과하는 게 35%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데 이렇게 마약 소탕이라는 좀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가 여기는 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팩트가 틀린 거고요. 그렇게 지금 미국한테 만약에 위협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예. 멕시코랑 과테말라랑 콜롬비아가 훨씬 더 위협적인 거죠. 마약에 있어서는 펜타닐은 멕시코고 예. 코케인은 지금 콜롬비아고요. 예. 과테말라는 통과 경유지고 그렇다면 이 말 자체도 안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이유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마약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베네수엘라는 마약 문제가 중심이 될 수가 없는 나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실제로는 석유다. 예, 석유다. 근데 음. 명분 또는 앞에 내세우는 거 뭐냐면 까불지 말아요. 난민은 까불지 마라. 까불지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예. 백악관의 인스타그램 공식 인스타그램에 예. FAFO라고 FAFO라는 FAO.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주로 쓰는 겁니다. 그럼 WTF 그러면 what 그다음에 the 그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이 F는 뭐냐면 F around find out이에요. 예. 앞발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까불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욕설이 담긴 거를 지금 백악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까불지 마. 이렇게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전에 미국도 제국주의 모습을 보였지만 위선으로 가렸는데 예. 이제는 그런 가리지도 않고 까불면 마두로 꼴라. 이걸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이제 석유를 차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석유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가 세계 매장량의 뭐 거의 1위에 가까운 엄청난 1위입니다. 석유가 있다고 하는데 네. 결국 이게 차베스 마두로 이어졌던 그 좌파 정부가 석유를 국유화하고 해서 미국 그 석유 메이저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이번 일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트럼프는 등장하면서 미국을 전 세계가 이용해 먹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적대적인 국가였던 소련이나 중국보다 네.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나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했으니 이제부터는 미국이 피를 빨 차례다. 그들이 거머리 짓을 했으니까 이제 예. 필 차례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미국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차베스가 등장해가지고 미국 석유 기업들을 다 재산을 뺏고 국유화시켜 버려서 쫓아보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다. 아니, 저쪽에서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거죠. 예, 석유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서 인프라를 깔 거 아니에요. 깔았죠. 그다음에 그러려면 금융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그 금융 지원은 부패한 남미 정권의 강근 사실입니다만 예, 그걸 됐다고 다시 이제 이번에 그게 원래 우리의 거였으니까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 뭐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그 원유 매장량의 생산량이 더 할 수 있는데 한 4분의 1 정도밖에 못 한다. 가능한 것에. 예. 그럼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인프라 깔고 100%로 만들고 예. 그걸 미국에 가져오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베네수엘라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니 갑자기 우리가 다 깔아줬으니 그거 다시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우리나라 식민지를 만들어 바로 놓고 그겁니다. 예, 그렇죠. 철도 다 깔아줬으니 그래서 예. 뉴욕 타임스 저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또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사설에서 이거는 예. 현대 제국주의 첫 번째 희생양이다. 그렇네요 정말.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 마두로 제거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석유에 대한 이제 강력한 야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런 그 브릭스 국가들하고 이제 에너지나 금융면에서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실제로 브릭스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겠다고 하잖아요. 했었죠. 네, 올해 거의 뭐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미국으로 하여금 다급하게 혹은 좀 분노케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소위 말하는 이 달러 패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한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남미 여기는 우리 건데
특히나 베네수엘라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지리적으로 남미 대륙에 들어가는 관문 같은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 지도가 나오네. 보니까 딱 저 관문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베네수엘라가 이 미국의 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쪽에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완벽하게 손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좀 자기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저는 이게 NSS에서 이 자기의 정책이 먼로 닥터린의 보충서다. 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코랄러리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그 풍자하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거 모자를 쓰고 양쪽 남북미 대륙에 발을 네, 예, 있어요. 올려놓고 예. 먼로라고 얘기하는 그 사파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과거에는 미국이 먼로 대통령이 5대 대통령입니다. 예. 아직까지 미국이 완전하게 힘을 가지기 전이었어요. 예. 근데 옛날에 이 남미를 유럽의 강대국들이 제국주의가 참여하다가 예. 나폴레옹 전쟁으로 떠나 있다가 그랬죠. 그 전쟁이 끝나면서 돌아올라 그러니까 오지 미국이 말아야 오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방어적 예. 먼로주의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러나 남미는 우리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건데 이번에는 아예 공격적 신먼로주의는 과거의 먼로주의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거예요. 직접 제압시키고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통치하겠다. 그러면 말이죠. 그 이번에 말씀할 때 아까 그 새 국가 안보 전략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잠깐 우리 나오는데 작년 12월 5일 날 그 발표했던 미국의 이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 우선 순위가 이제 본토와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분명히 밝혔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게 새롭게 이제 멀로 독트린이 귀환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거기 내용이 이런 게 있어 굉장히 기분이 좀 선뜻했었는데, 우리는 미국의 원칙과 전략에 대체로 부합하는 정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장려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합하지 않는 정부는 우리 손으로 뭐 없애겠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까불지 마라 다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늘 미국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해서 옛날부터 좌파 정부가 토양을 제공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저항할 수 있는 자주, 그다음에 이 좌파 정부들이 골치가 아픈데 그중에 중심이 됐던 게 베네수엘라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됐지만 어쨌든 세계 최대의 원유 보유국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있었고 그 베네수엘라가 실질적으로 쿠바에게 경제가 거의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원유를 제공해서 쿠바가 겨우 유지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루비오가 얘기하는 게 이 삼각 좌파 독재 니카라구아까지 넣어가지고 이 세 개 국가 그리고 플러스 콜롬비아까지. 콜롬비아는 그래도 지금 그거는 아니니까요. 좌파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저항하는 그러니까 반미 좌파 정부에게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멀로 독트린도 제대로 하고 석유도 차지하고 다른 국가들이 까불지 말라고 경고도 되고 이런 걸 다 노린 거죠. 행동으로 이제 그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전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근데 또 역으로 이런 작동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저의 뇌피셜인데 이런 것이 도리어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야 큰일 났다 이제 공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좀 안보 동맹적으로 좀 더 접착하는 그런 또 역작용도 일으키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당장은 지금 움직임을 보면 이게 이제 금방 우리가 그랬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때리면 다른 국가들이 다 금방 연대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일단 숨죽이고 있잖아요. 전부 다 각계급화되는. 각계급화되는 것이고 그걸 노릴 것이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가 지금 3만 명 정도. 아까 지도 보시면 왼쪽 부분은 그러니까 서쪽이죠. 베네수엘라 서쪽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 접경 지역이 군부하고 콜롬비아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마약도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콜롬비아는 지금 겁먹고 3만 명을 저 국경에다 지금 배치시켰어요. 혹시 자기 칠까봐.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멕시코도 대드니까 멕시코에도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치지 말라고 소위 말하는 고슴도치식으로 확 그 바늘을 쏘스게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대해가지고 미국을 대항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예.
저는 결국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미국이 원하는 만큼 친미 정권이 와가지고 깔끔하게 미국 사업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적이 사실상 없거든요. 예. 저는 미국이 말하는 거 지금 저 베네수엘라가 친미 정권으로 잘 정리돼서 평화적 정권 이양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꿈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 혼란이 있을 것이고, 아니 이라크에서도 20년, 30년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프간에서도 도망 나오고 미얀마에서도 도망 나왔는데 베네수엘라 되게 되겠습니까? 크잖아요, 또 나라가. 그럼요. 크고 거기 또 안데스 산맥도 있고. 그리고 그 이권이 아까 말한 산육이나 이권은 누가 잡아도 예. 이게 노다지인데 노다진데 그걸 미국한테 다 가바칩니까? 가만히 안 있겠지요. 그리고 마두로만 잡았지 군부를 제압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군부는 또 수많은 민병대를 갖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벌어질 수도 내전 있겠네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릴라도 등장할 수 있겠고. 그래서 사실은 예. 이 왜 그러면 부통령을 놨뒀느냐 하면은 이 부통령이 예. 이 정당성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미의 좌파 혁명의 딸이고 그다음에 게릴라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에너지 장관을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이 뭐라 그럽니까 전환이라 그럽니까 뭐 이 사람을 시키면 오히려 가능하다고 보니까 일단 이 사람을 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또 제대로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만약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마두로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하겠다고 또 그렇게 경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나요? 그 얘기 나오기에 좀 더 밝혀봐야겠는데 미국에서 그 마두로를 제거한 이후에 자신들이 베네수엘라 내 어떤 세력이든 손을 잡고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자기 직접 경영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이 작년에 그 노벨 평화상 탔던 마차도, 네네. 예, 그 사람도 떠올리고, 근데 뭐 보니까 그 사람은 이 일이 겪자마자 바로 그냥 미국을 지지합니다 하고. 그 사람은 그 전에도 제발 우리나라를 때려라라고 포스터를 웹 포스터를 올렸던 사람이에요. 참. 참 극우의 전형이고요. 극우의 그러니까 전형이고, 예. 사실 그런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고 가자 학살을 지지하고 자기 나라를 때리는 사람한테 예. 물론 오랫동안 독재를 하는 마두로 독재 밑에서 반정부 투쟁했다는 하나만으로 과연 줄 수 있느냐가 가장 논란이 많은 평화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마차도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예. 거죠? 마차도. 왜냐하면 예. 마차도는 일단 트럼프가 마차도를 지지하지 그 마차도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오히려 아예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걸어버렸고 네. 현재 아까 말씀 아마 노벨 평화상 뺏어가지고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부통령 로드리게스 네. 이 사람이 거론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루비오와도 통화했다 하고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 뭔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싸했는데 지금 또 그렇지도 않은 건가 보죠? 그러니까 아직 마두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직 마두로다. 자기가 이제 대행을 할 뿐이다. 예. 그다음에 뭐 베넬라 주가 이런 자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협박을 하는 거고 미국이 안 되면 이제 군정으로 가야 되고 지상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제 지상군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뒤집어집니다. 왜냐? 왜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느냐? 이건 작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예, 푸틴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했는데 예. 만약에 군정을 하고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 지금 생각은 때려서 겁을 줘서 친미 정부가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상군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혼란이 생기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아프간 그러면 사태이고 이제 개입되는 이게 거고, 이라크 예.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 각국들의 이제 반응을 좀 한번 보고 가야겠는데 이 제일 먼저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이제 규탄 네네.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뭐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소집도 요구하고 러시아도 하고 내로도 안 버립니다. 자기는 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엄청난 싸움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규탄 성명은 내는데 이것이 뭐 그 이상의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없지 않습니까? 결국 초록은 동색이라고 강대국들이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네. 원하는 목표를 한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큰 장벽이라든지 국제적 장벽을 미국이 없애준 거죠. 그러니까 평시에 예. 베네수엘라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난 베네수엘라의 거의 90% 이상의 수입이 원유를 중국에 팔아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그 전통적인 전시 원교 근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갖고 공격하고 오는 그게
남미가 실제로는 미국이 아시아의 이 동맹국들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것처럼 중남미 국가와 교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견제하는 건 맞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 이 소위 말하는 밀도 네. 관계보다는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기분이 나쁘고 미국을 비판하지만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하고 맞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구해주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오히려 아까 같은 장애물이 벗어서 속으로는 그냥 잘 됐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게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미중 간에 말이죠. 사실상 지금 뭐 4월달에 방중을 한다 하고 그래서 지금 뭔가 그랜드 바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빅딜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까? 네, 미중 관계가 풀릴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해서만 미국이 잘 차단하지 않고 아니 벌써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훨씬 더 잘 생산해가지고 더 잘해주겠다. 좋은 기름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뭐 중국은 그냥 뭐 이렇게 규탄 한번 내고는 없었다는 듯이 뒤로 빠지겠군요. 그래서 일단의 분석들이 무슨 미중 관계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될 것이다. 그건 정말 잘못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거다. 그럼요. 오히려 그 미국은 중국과 더 싸우기 싫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먼로 독트린이 뭡니까? 결국 이 서반구 남북민 아메리카 대륙만 미국이 차지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러시아한테 일종의 면제부를 주고 아시아에 중국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러우 전쟁이 있어서 좀 미국이 적극 개입해서 이제 종전하게 하는데 이제 힘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이 문제도 미국이 그 노력을 계속 기울이기만 한다면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그냥 규탄 성명 낸 걸로 여기도 그냥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정리한다는 미국을 거잖아요.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또 정당성을 역설적으로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반사적 정당성을 받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거는 계속 이용은 할 겁니다만 예. 그냥 그 안에 진짜 미국과 충돌하기를 원하지 않죠. 난 나라가 없군요. 그렇게 보면 참 이 국제관계라는 게 좀 살벌한 힘의 세계군요. 완전히. 그렇죠. 원래도 그랬는데 그나마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명분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그런 게 이제 다 사실 판도라의 박스가 열린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메커니즘들이 다 작동하지 않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해준 게 이런 물꼬를 터준 게 아이러니컬이 역설적으로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경찰도 없고 오로지 그냥 우퉁벗은 이제 야만의 세상으로 좀 와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깡패 국가라고 얘기했더니만 예. 너무 세게 했다면 한동훈 씨가 저를 또 예. 이제 또콕 집어가지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아마 미국을 또 그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불편한 모양인데 본인도 이제 미국이 그 행동이 과했는데 그래도 예. 이 좌파 국회의원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어제 또 썼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깡패 국가란 말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데 누가 그걸 제일 많이 썼냐 하면 예.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깡패 국가라죠. 로그 스테이트라는 말이 깡패 예. 국가예요. 예. 그게 지금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나온 김에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사실 규탄 성명을 내신 이 대한민국 의원님들 중에 참 가장 빠른 분 중에 한 분인데 사실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여러 당들이 이제 미국의 규탄의 입장을 냈고 그리고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민주노총 같은 또 다양한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냈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 정부는 되게 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정쩡하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EU도 EU도 못 내고. 일본도 예, 일본도 한국도 다 그렇고. 정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미국은 무슨 일을 해도 소위 말하는 옆에 동맹 국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입을 못 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의원님은 아주 그냥 뭐 단호하게 규탄 성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좀 뭐랄까요 그런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뭐 현실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뭐 예를 들어서 교민의 안전 이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조금 나왔더라고요. 긴장 부분이 해소되고 베네수엘라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보다 약간 진전됐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유엔 원칙을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늘 미국한테 압박받은 게 있잖아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왜 뭐 그 얘기도 그 원칙도 못 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못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저 같은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진보당이나 정의당에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그분하고 이쪽에서는 예.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 아 결국 이제 이재명 잡아갈까봐 전부 다 겁이 났냐고. 야, 마두로의 운명이 될까 겁나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도 마치 트럼프한테 우리 대통령 잡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그 그구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통령님 그저 방미할 때 네? 그때 우리나라 그 극우 개신교들하고 극우파들이 뭘 한참 퍼뜨렸냐면 미국과 체포될 거다. 체포될 거고 여기 와가지고 그 윤석열을 감옥에서 예, 끄집어낼 풀어줄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항공모함 몰고 온다 그랬어. 저기 항공모함 몰고 갔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마 지금 정신 승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마차도처럼. 그래 마차도처럼.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그래서 실제로 의원님의 그 성명을 보니까 설령 그 어떤 정부가 그 나라 정부가 이제 독재를 하건 부패를 했건 그것은 그 나라 민중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맞죠. 예, 바뀌어야 될 문제지 다른 나라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와야 되는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 지금 뭐 국제법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생각했을 때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위한 정부를 세우겠어요. 그렇죠. 미국에게 친미 정부를 이익이 세우겠지. 되는 걸 예. 그다음에 그 베네수엘라의 국민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독재도 안에서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처럼 주권적으로 독재자를 끌어내야지 네. 그 이후의 상황이 희망적인 것이지 지금 미국이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자기 말만 듣는 정권을 세우는 게 베네수엘라 사람들한테 그게 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우리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 이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뭐 전망이라는 표현도 그런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거 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좀 일단은 미국이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예. 그래서 쿠바도 지금 떨고 있을 것이고 콜롬비아 예. 오늘 또 콜롬비아에 대해서 위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전차 다 떨겠군요. 떨 텐데 예.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진흙탕에 발을 대서 못 빠져나와 늪에 빠지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벌써도 미국 국내에서 양식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외 개입에 대해서 거의 뭐 4분의 1, 25% 정도만 찬성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여론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결국은 또 그렇게 건드려 가지고 또 고생하는 거는 베네수엘라 국민이니까. 아, 참. 이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권력 공백을 노리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마차도도 그렇고 예. 지금 아까 있는 군부들도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국회의장을 했던 과이도 한번 뒤집으려고 했던 과이도도 그렇죠. 또 작년에 마차도가 밀어가지고 거의 실제적인 승리자라고 한 곤잘레스입니까? 그 사람도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 빨리 평화적으로 민주화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 근데 아무리 그 자국의 대통령이 미워도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잘못해도 다른 나라에서 느닷없이 야밤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대통령을 체포해서 납치해서 데려가 버렸는데 네. 그걸 냅두고 또 우리끼리 또 이제 이 기회에 다시 또 정치 권력을 잡겠다고 경쟁을 하고 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참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 갑자기 뭐 환영한 사람도 있겠죠. 워낙 예. 내부에서 막 환영하는데 주로 나오는 신문들에 나오는 그 장면은 예. 마두로와의 반대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계속 반마두로를 하는 사람들의 환호입니다. 그렇겠죠. 대체로 나오는. 그렇죠. 친미. 근데 마치 예. 지금 마두로 민중들이 만세 부른 예, 것처럼 베네수엘라 자꾸 전체 시민들이 예.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절대적 왜곡입니다. 왜곡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울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 전두환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우리가 막 데모에서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갑자기 일본에서 자위대를 보내가지고 전두환을 잡아가 버리면 예. 그걸 어떻게 박수를 칠 수가 그래서 있겠어요? 그 부분과 저한테 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왜 1980년대 니들은 전두환이 미국에서 잡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왜곡된 겁니다. 우리가 그때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봉기를 막고 저쪽 편을 든 거지. 그렇지. 그때 전두환을 안 잡아갔다고 미국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아주 급하게 이렇게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잠깐 잡았는데 오신 김에 이 베네수엘라 얘기는 요 정도로 하면 네네. 대충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방중 중이잖아요. 아, 그게 많이 가리게 돼요. 네, 사실은 이게 가장 최고 이슈여야 되는데 그냥 뭐 완전히 싹 그 뉴스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오신 김에 그 얘기도 좀 하고. 뭐 제 생각에는 국내적으로 생각하거나 뭐 오히려 이게 조금 화제성이 떨어지고 뉴스에서 뭔가 밀려났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재명 대통령이 씌워진 예. 이 소위 말하는 제가 셰셰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친중 예. 프레임이 덜 작동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실질적인 성과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다가 미국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일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예. 한중 관계가 훨씬 더 전략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보통 중국이 이 외교 관행상 12월부터 춘절까지는 보통 이 국빈 방문을 거의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 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베이징 공식 일정에다 상하이까지 해서 막 3박 4일 동선을 쫙 설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어떻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좀 모시고 있는 거다 이런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 제가 아는 한 그 과정에서 그러나 그렇게 쉽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지난번에 우리 국빈으로 왔을 때도 서울에서 원래 신라 호텔에서 잡아가지고 2박 3일 제대로 했었죠. 국빈을 하려고 예. 그러다가 못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12월 달에 원래는 방중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안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 1월로 넘어갔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 일부에 의해서 먼저 중국보다 먼저 할 뻔했다. 그러면 그렇죠. 중국이 일본을 먼저 하면 한중 정상회담은 없다. 국빈 정상회담 없다고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이 이제 저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중국 가는 게 맞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셔틀 외교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셔틀 외교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일정상 저는 잘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개월 만에 하는 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이게 복구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져 있는 우리도 그렇지만 한중 관계 회복이라면 지난 한국에 왔을 때는 뭔가 탐색전 뭐 예비 라운드였다면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로 대화가 될 건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좀 관심사가 경제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뭐 200명의 기업인들이 함께 갔는데 그동안 우리 예전에 저는 뭐 안미 경중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런 것은 요즘 없다라고까지 이제 와 있는 조건에서 이 경제 협력을 회복하는 문제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일단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바라는 거는 대만 문제겠죠. 예. 이 대만 문제가 일종의 선제 조건이었고 지금 특히 일본이 그런 다카이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예. 근데 대통령이 CCTV하고 하면서 상당히 이 장애물을 치워버렸습니다. 제거시켰죠.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중국이고 그게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한중 수교 때 합의한 원래 사안이다. 원칙이다. 그걸 재확인하는 거고 음. 저는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걸로 풀렸고 또 하나는 이제 그다음에 되는 게 결국 한국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이냐 윤석열처럼 아니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발휘할 거냐 이것도 CCTV에서 하고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략적 자율성 제가 늘 주장하는 그래서 한미동맹이 근간이지만 한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위로 올리는 것이고 그러려면 미국의 말하자면 천병이 돼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이 단호하게 한국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저는 물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는 한한령하고 서해 구조물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서로의 민감한 요구가 부딪히는 곳이 아닌 것이 바로 경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이번에는 실제로 지난번 에이펙 경주에서도 그 AI를 통한 커넥션, 중국과의 경제 협력,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급망의 안정화, 히토리를 그렇죠. 비롯한 이 부분이 우리가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소한이고 중국이 옛날에는 우리와 수직적 분업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걸 강화해서 미국 우리가 위에 있고 일종의 수직적 분업화가 있는데 이제는 거의 수평적 그렇죠. 협력 관계로 가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옛날에는 세계의 공장이었다면 지금은 첨단 부분에서도 상당히 발전을 했고 특히 중국이 시장입니다. 큰 시장이죠. 큰 시장입니다 우리한테.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상하이가 그래서 들어간 거고 오늘도 사실 정상회담 전에 결국 투자 문제를 가지고 사실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200기업들이 지금 200개 예, 기업이죠. 기업들이 갔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200개 기업들과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서먹했던 걸 넘어서서 이제 금융이나 이 서비스 분야까지 그 히토리 문제까지 다 싹 정리하고 올까요? 예. 지금 10개 이제 MOU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예. 그게 대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경제적 분야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MOU라는 건 아시다시피 일종의 그렇죠. 그 전체 뭐 틀만 짜는 거니까 실제적인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그렇게 될 예, 거다. 그렇게 근데 되는 한한령 쪽으로 가야-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가요? 한한령은 사실상 중국에서 한한령이라고 네, 하는 한 것을 적이 없다고 때린 적이 공식적- 없다고 네. 하니까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미 제가 이제 저도 전성절에 또 갔고 또 이 자오러지 상무위원 그 국회 서로 의회 그부에도 갔을 때 확인한 거는 뭐냐하면 한한령이 한 적이 없고 두 번째 한국의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는 건 다 좋은데 문제는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했어요. 건전하고 뭐 그런 문화라고 했잖아요. 예. 아이돌들이 중국이 지금 민족주의잖아요. 예. 뭔가 여성처럼 꾸미고 와서 여성화되는 이런 것들을 중국 젊은이들이 따라 이 중국적 입장입니다. 저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이 조금 중국 사회에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 소위 말하는 중국의 미풍양속을 그걸 건드린다. 뭐 해친다. 이런 뭐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숨어 있는 건데요.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열광하는 운집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근본적으로 약간 공안들이 좀, 예.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좀 싫어하죠. 그래서 예. 그런데 지난번에 박진영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해줄 것처럼 보여서 예. 제 생각에는 일종의 상징적으로 아이돌 공연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해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도 중국이 예민하게 하는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예. 이 한한령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 뭐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그것만 해도 전진을 많이 한 건데 일단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가기 전에 CCTV 인터뷰에서 다 풀고 가버렸으니까 크게 이제 논란이 될 것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저게 있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공조해라. 예. 일본에 지금 다카이치가 얘기하고 있는 뭐 영토 문제는 네.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 독도 문제를 오히려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이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조하자. 공조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문제까지는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겠죠. 제가 이제 그런 그 것들. 얘기를 한번 좀 더 네. 예민한 걸 더 묻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일본에 가장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독도에 대해서도 뭐 역사적으로 또 뭐 국제법상 뭐 자기네 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뭐 대만에 대해서 언제든지 뭐 자위대 보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공통점이 이제 군국주의의 부활 아니냐.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근데 중국이나 우리는 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나라들인데 그런 공통점을 놓고서 우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한다. 공동 입장을 내자. 뭐 이런 것을 제안하지는 않겠냐라는 거죠. 이제 그게 하면은 우리가 중국 편에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에 대해서 경계한다. 이 부분이 이번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공감한다. 공감하고 향후에 일본이 예를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를 간다든지 예. 이런 차후에 일본의 행동에 있을 때 떼었을 때 그렇게 한국도 중국에 얼마든지 공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자기가
만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충분히 얘기하겠다 이 정도로 아마 타협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중국이 근데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특히나 그 2023년에 있었던 그 윤석열과 바이든과 그 이시바가 함께했던 캠프 데이비드였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일이 거의 군사 동맹화되어가고 있는 이 문제를 문제 의식을 제기하지는 저는 뭐 그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고 있다고 할 수 봅니까?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 동맹이 현대화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원잠까지 포함해가지고 원자력 잠수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한국은 그것이 아니라고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카이치가 군국주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둬라. 뭐 이 정도의 함중이 이 합의해가지고 하게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한일 관계나 이제 한미 쪽에 또 미국과의 관계도 좀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급하게 뵙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마무리 한 1분 멘트 드릴 테니까 우리 저 베네수엘라나 방중 문제에서 더 못하신 말씀. 예, 대통령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하면서 늘 한탄식으로 얘기하는 게 꼭 결론이 있었어요.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예, 저는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 힘을 기르는 것이 또 상대방하고 가열차게 되면 결국 안보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 군비 경쟁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늘 두 바퀴로 같이 가야 한다. 한쪽에서는 우리의 자강의 능력, 군사 능력을 키워야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결국 평화는 외교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 외교는 한 나라에 올인하는 미국에 올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우리가 지금 봤듯이. 그래서 외교는 다변화해야 되고 옵션이나 지렛대가 많아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하는 대비를 하는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교를 다변화하고 그리고 이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슬기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패권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여준다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맹의 주머니를 털었고요. 또 전선을 남미로 확장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미국의 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몰락의 징후의 한 측면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입지가 넓어지고 좁아지고는 미국이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정치 역량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정부의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한 시기인 듯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준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